노유진의 100분 토크. 예, 오늘로 총선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뭐 상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절망적입니다. 범야권 단일 대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야 최소한 정당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정의당 입장에선 매우 뼈아픈 말인데요. 정권 교체라는 대의 앞에서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정의당의 범야권 전략협의체 제안이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더민주로부터 사실상 거부됐습니다. 김 대표가 공을 들인 국민의당과의 연대도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이게 야권 전체가 파멸로 치닫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정의당을 대표해서 더민주 측과 야권 연대 논의를 쭉 진행해 오신 분입니다. 정진우 정의당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일부에서 같이 했던 노회찬 대표님은 선거운동하러 가버리셨어. 예, 예. 1시간에 200표랍니다. 이번만 따르면. 저는 200표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 또 우리 청취자들이 보태주시니까요. 알겠습니다. 2,000표, 2만 표로. 예,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아주 후보들은 확실히 표를 먹고 사는 주식이 편가 봐. 예. 표만 먹으면 배가 부르다고 밥을 안 먹어도. 지금 안양 동안을 선거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기 후보들 다 확정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새누리당도 심재철 의원하고 예비 후보고 경선 지역으로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고요. 뭐 심재철 씨가 되겠죠? 모릅니다. 그래요? 친박을 내세우고 있는 그래요? 경쟁 구도기 때문에. 제 예비 후보가요? 네. 재밌네요, 여기도. 프랭카도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사진 걸어놓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더민주는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아직 그걸 뭐 경선 지역이니 뭐니 전략 지역이니 하는 것을 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선정도 아직 안 된 상황이고. 그 동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안양 동안을인데 평천동, 평안동, 귀인동, 갈산동, 호계동, 신천동. 옛날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던데. 맞습니다. 네.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예비군 훈련장. 나 지역 예비군 거기 맨날 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네, 나도 거기 갔었던 것 같은데. 안양 호계동. 네. 안양교도소. 그 박달교장. 예. 거기까지 다 지역. 박달교장은 만안구고요. 만안구고. 네. 그렇구나. 어떻습니까? 지금 혼자서 지금 거기서 뛰고 계시죠? 그럼 다른 후보들도 뛰고 있죠? 뛰기는. 같이. 네. 새누리가 예비 후보가 심재철 의원을 제외하고 세 분이 나와서 아주 정신없이 뛰었는데 두 분은 어느 날부터 안 보이시길래 이게 내부에서 컷오프된 게 아닌가 했는데 발표된 것 보니까 그 두 분은 제외돼 있고 더민주는 지금 두 분이 열심히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야당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라고 저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희 두 바보의 재무설계 이야기를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펀드나 변액보험, 개인연금 등 가입하신 상품들이 관리되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진 않나요? 저희 두 바보가 2016년부터 회원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 부담 없이 재무상담 받아보세요. 사람 중심의 재무설계도 계속됩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두 바보를 찾아주세요.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의 주제 때문인데요.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야권연대 이제 파기됐다는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의당 인천시당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야권연대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지구당이라 그러네. 그 지역 차원에서는 그쪽하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과정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2016년 1월 20일 날, 이 심상정 대표가 민생과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연대를 제안을 했었죠. 이 다른 야당 중에서 처음으로
그랬고 1월 25일 날 당시에 문재인 대표와 심상정 우리 대표가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사실상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 것을 이어받아서 2월 3일 날 인천시당에서 지역 차원에서 중앙의 야권연대를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간의 총선에서나 지방자치선거에 있어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중앙의 야권연대가 가능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2월 3일 날 제안을 했어요. 야권연대. 그리고 합의문까지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 더민주 그쪽 그 어디죠? 시당, 인천시당하고. 그래서 이 사실상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이 합의를 이루도록 하자.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고 이 3월 24일 날 등록 이전에 모든 야권 단일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나가기로 한다.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중앙당에서 전략지역, 뭐 경선지역, 단수공천 이렇게 해갖고 더민주에서 1차, 2차, 3차 해서 계속 발표를 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당에서는 합의문까지 썼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것은 더민주 차원에서 합의를 파기한 것에 다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은 인천시 지역에서 7군데의 후보를 내세워서 예비후보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전체 지역 13개 지역으로 전체 후보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어제 발표를 했죠. 지금 인천시당 위원장 누구예요, 더민주? 더민주의 홍영표 의원.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합의를 했잖아. 그런데 그 뭐 서로 시당에서는 중앙당의 핑계를 대고 있고 중앙당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홍영표 의원 같은 분은 사실은 뭐 주변에서 그 주변에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은 내 코도 지금 석잔데. 그게 그 초빙 왕정 군주제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국회에 공천할 수 있다. 지들끼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천한 분들의 면모예요. 그렇죠. 그 윤종기 전 인천지방 경찰청장도 그렇고 그 김현정 전 통상교섭본부장이거든요. 이분이 미국의 이해를 위해서 그분 아니에요? 피 터지게 싸웠다. 피 터지게 싸웠다라고 나하고. 했던. 검은 머리를 한 외국인이라고. 검은 머리를 한 아메리칸. 근데 본인은 국익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척했다 이렇게 또. 그리고요, 윤종기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이분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강정마을 강기전학교 관련 있는 분이죠. 이분이 거기서 진압했던 책임자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서 후보를 이렇게 뽑아 놓으면요, 그 연대를 하기도 좀 민망해져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합의했던 과정 또한 문제지만은 그 과정을 무시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꼽은 분들의 면면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더더욱이 인천 우리 시당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권연대에 대해서 사실 청취자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의당은 사실 몇 달 전부터 심상정 대표 필두로 해서 계속 전략협의체도 만들고 논의를 하자고 전국 차원의 야권연대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꾸준히 기다려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인천에서도 우리 시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했고 당내에서는 심지어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구를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새누리당의 과반 득표를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게 아예 공식 안건으로 제기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에 의해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 사실 그런 제안까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더민주의 초빙 군주께서 정의당을 한마디로 개무시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지율이 낮아서 그런가요? 첫째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지지율이 낮아서 그렇게 이 아나무인격으로 나오지 않는가라는 게 저희들의 첫 번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좀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예 그냥 정의당은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강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이 영입했던 분들에 대한 이 부분을 여전히 우리 당의 문제로 이렇게 같이 협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영입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꼽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 이런 것들이 읽히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 객원 군주에 대한 입장만이 있지 객원 군주가 도대체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선거 상황과 이후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이걸 누가 어떻게 분석해 주는지 이걸 아무도 지금 모르죠. 네, 모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선이라서 네, 내부에서도 도대체 그것이 어떤 작용을 거쳐서 대표의 입에서 대표의 판단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 군주에 대해서는 물어보실 수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개인만 보이거든요. 이분 혼자서 결정하는 건가? 대부분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워낙에 자신감이 넘치든지 아니면 오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교만하기 극치죠. 지금 예. 보이는 양상은. 이게 뭐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제 협상을 해오고 야권연대를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뭐 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정의당은 지지율도 그렇고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오잖아. 예? 그러면은 그 정도만 이 생각해 주면 되지.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심지어는 우리 당대표를 놓고 당신이 어느 당으로 가라고 충고를 했다느니 예전에. 그 왜 안 갔냐고. 그런 이야기까지. 너 그러니까 너 더민주 가라 그랬는데 왜 안 갔냐. 네. 뭐 이제 그런 와서 왜 이야기까지 그러냐. 하면서 야권연대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야권연대에 전혀 생각이 없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뭐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분이 그냥 말은 그렇게 그냥 이분이 좀 이렇게 블러핑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고. 블러핑인지 아닌지가 좀 불확실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가만 찌르는 말이냐 아니면 정말 본심을 담은 말이냐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판단을 좀 유예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굳이 하는 이유가 사실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이제 우리가 북한이 무섭다 이러면 막 새누리당 와 찍어주잖아요. 예. 새누리당이 무섭다 이러면 더민주를 와 찍어주잖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진보정당이 약세인데 후보를 내면 저 유권자들 중에는 아이고 좀 참지 대의를 위해서 쟤들은 당선되지도 못할 거 나와서 맨날 그런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존중해서 정말 인내를 거듭해서 참을 수 있는 마지막 선까지 사실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당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야권연대 파기 선언을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대의에 의해서 대의의 입각에서 참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그 얘기요. 그 공천권을 더민주에 백지임해버리자 전략협의체 만들어서 이 안건이 부결되긴 했는데 저는 제가 정당에서 사실 그런 안건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생이죠 사실은.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이었으면 그 안건에 찬성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고 그때는 문 대표 체제 때예요. 지금 요 며칠 더민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제는 다시 그 안건이 올라오면 반대표 던질 것 같아. 예. 저 당을 우리가 최소한의 신뢰를 할 수 있으면 나는 그렇죠. 대의를 위해서는 그거 할 수 그렇죠. 있다고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저 당 꼴을 보면 그거 안 되겠다. 그럴 자격이 없는 당 아니냐 저게 초빙군 주제. 지금도 아마 더민주의 판단의 근거는 특히 김정인 대표의 판단의 근거는 그런 것 같아요.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거 시작하고 일주일만 가면 다 윤곽 드러난다. 그때 가서 야권 연대를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래도 늦지 않다. 이 얼마나 오만의 극치입니까? 오만의 극치예요. 이제 그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선거가 시작되게 되면 표가 몰리게 된다. 그렇죠. 그럼 저쪽 수수가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뭐 하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거 뭐 알아서 들으냐 이거죠. 뭐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안 되면 식으로. 말고 그렇죠. 심지어 네. 나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이건 아주 심한 이 오판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18대와 19대 선거를 비교해놓고 보아도 그건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럼요. 예. 야권 연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아니 군주제도 가끔은 장점이 있어요.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일사불란하다는 거. 그러나 그거는 군주가 현명할 때 얘기지.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 장점이 한동안 발휘됐었는데 되는 듯 보였는데. 네, 되는 듯 보였는데 그때 저는 이제
깔아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케이 그까지는 하는데 두 번째는 문제는 그런 카리스마를 갖다 발휘할 때는 그래도 그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뭐랄까 성향이라든지 이것과 너무 자기가 개인적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유권자를 알기를 졸로 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나는 내가 이기게 할 테니까 날 따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지들이 어쩔 거야.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이런 거죠. 그게 교만이지. 하여튼 뭐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예. 정의당이 뭐 무조건 우리만 살자고 이렇게 후보를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더민주의 야권연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저 당이 그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었을 정의당의 일방적인 희생, 양보 이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정의당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노력해야 하느냐 하는 걸 좀 말씀드릴 네. 필요가 있어요. 예. 사실상 이 더민주 지도부의 출마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 원하는 후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제시켜 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3곳에 대한 전국적으로 63곳에 대한 이 예비 후보만 냈었는데 정무적 고려를 한 거죠. 예. 지금은 많이 판단이 달라져서 63명의 후보를 확정하고 난 이후에 전략 공천의 후보들을 지금 다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은 저희들은 최소한도 제가 야권연대를 하면서 전달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논의를 하면서 더민주와 우리가 일치했던 부분이 있다. 우리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했고 거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는데 이것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현재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가고 싶지도 않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만큼만 우리가 책임지고 선거를 치르고 싶고 그런 상호 호혜의 정신이 있었을 때 이후에 대선이라든지 남은 정치 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리하게 무슨 전국에 있는 50군데를 달라고 했다는 100군데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우리 당의 지지율에 값하는 만큼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 예,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는 그렇습니다. 지역 중심으로 연대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계실 때 나눴던 이야기는 당선 가능한 곳 7, 8곳을 포함해서 20군데 정도의 지역을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가자. 이런 합의를 전제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적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공감을 이루고 예. 협의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그거였죠. 당 내에서 대표가 물러나시고 지도부 체제가 바뀌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대위 체제로 더민주 체제가 바뀌었을 때 그 체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존중해왔고 야권연대의 정신만을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대표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런 방침이 변화된다면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내놓고 공개적인 합의를 해가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합의를 제가 2번 만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누구 만나요? 정장선 단장. 요새 실세인가 봐. 예. 뭐 실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 전략기획 단장이시기 때문에 네. 김정인 대표도 그분하고 이야기할 것을 요청해 왔고 전략기획하는 능력은 없는데 내가 알기로. 2번을 이야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 공천자를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의 어떤 명단들을 줬고 그 명단들 속에서 그쪽에 답을 가지고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뭐 그 중간에 대표의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욕적인 이야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시당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야권연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의를 존중해서 야권연대의 문은 완전히 닫지 않고 열어놓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총선에서의 가장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이미 결의를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낮다고 이제
깔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는 결국 그 지지율만큼의 어떤 역할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성실히 협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정의 지도자가 있을 때는 성실히 협의를 하다가 왕정복고가 이루어져서 초빙 군주가 오고부터 그게 다 무효화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지금도 여전히 최후의 순간까지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지금으로 봐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없다. 보인다. 네. 그러면은 공당으로서 우리가 소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기는 하지만은 국민들에게 이 선거의 의미와 진보 정당이 나아갈 길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많은 후보를 통해서 국민들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욕하지 마시라고요. 예. 어쩔 수가 없는 우리도 겁니다. 뜻을 다 알아요. 그죠? 야권 연대를 원하고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를 원하는 민심 무겁게 받아들이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받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까지 보이게 안 보이게 해왔고 마지막까지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더민주 쪽의 초빙군주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ABC 원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 정의당 욕은 좀 안 욕 안 하셨으면 하세요. 좋겠어요. 요즘. 예. 요즘 오히려 이제 정의당 찾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걸 보는 게, 예컨대 이제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당을 갖다가 대안으로 생각해 주는 건 정말 감사하죠. 예. 근데 그 계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막 잘해가지고 이렇게 탁 해줬으면 참 좋은데 그거 뭐, 우리 선택했다는 건 한 절반은 그거 거예요 아마.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저쪽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죠.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파. 그렇죠.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미 그쪽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권 연대가 됐을 때 최소한도 수도권과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10%에 가깝게 상승한다는 것. 그건 인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야권 연대가 되지 않았을 때와 됐을 때 18대와 19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여야의 구도가 어떤 형태로 그려진다는 것도 그쪽에서 이미 인정을 했어요. 18대하고 19대하고 더민주의 의석이 얼마나 차이 났어요. 인정하고 말고 그냥 이렇게 18대 총선에서 말잖아요. 이 당시에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81석으로 73%를 차지했어요. 예. 수도권 의석에. 그런데 19대 총선에서 당시에 민주통합당이 이 69석을 차지해서 64%를 얻은 겁니다. 완전 역전을 한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그때 통합진보당 3석, 그렇죠. 3석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제가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령 122곳의 선거구 가운데서 우리 야권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당선권이 수없이 많이 날아갈 수 있다. 최소한 30군데. 네. 최소한 20군데에서 30군데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여기 5% 미만의 차이가 났던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당 지지율만 득표를 해도 우리 정당 수도권에서 거의 두 자리 그렇습니다. 이번에 13%까지 나왔죠. 수도권 도시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와요. 네. 지금.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 당이 출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낙선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이건 뭐 정치공학이고 뭐가 따지지 않더라도 50석을 손해 나느니 10석을 주고 한다면은 그게 50석이 전부 다 야권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원래 야권 연대의 취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생을 모색하고 더 큰 이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라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형태로 정말 이 속된 말로 무시하는 형태로 나가니까 개무시라고 해도 돼요. 네. 우리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절박하게 호소해서 이후 대안 세력이라도 든든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나는 참 요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걸 딱 보고 산수로 계산하면 나오잖아. 네. 근데 왜 이걸 못하고 알파고한테 안 물어봐도 돼. 그러니까 나는 그래가지고 차라리 당대표를 알파고를 탈북시키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우리 싸워 논쟁하지 맙시다. 그냥 계산합시다. 그러니까 역대 선거 결과를 입력하고 그죠? 그다음 최적의 해를 구하라. 최적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야권 연대야 답이 알파고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김종인 씨를 영입하지 말고 알파고를 영입했어야 아니면 이세돌을 불러오든지. 그렇지, 이세돌을 불러오든지. 조은영 국수가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신청할 일이 아니고 우리한테 와야 돼. 여기 와서 집 계산해줘야 될 때라니까 지금.
지금 그 더민주의 전략이라는 거는 귀에 두 집 내고 일단 살자 그런 전략이에요. 그렇죠. 중원을 다 팽개치고 돌들을 연결해야지 집을 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흰 돌이고 저쪽이 까만 돌인데 흰 돌 중에 얼룩이 약간 있는 것도 있고 그래. 응? 약간 흰색도 순백의 흰색이 있고 좀 때묻은 흰색이 있잖아요. 근데 흰색이면 다 까만 돌만 아니면 다 연결해야지. 그래야 집을 짓지. 지금은 영입군주의 마음에 그나마 올바르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 당과 같은 당 야권 연대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아직도 문을 닫고 있지 않는 이런 당에게 지지를 모아주시고 야권 연대를 강제하는 것. 그건 해법이 된다. 네. 일부러 더민주를 지지하는 분이라도 그렇습니다. 일부러 정의당 지지한다고 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네. 그래갖고 지지율이 비슷해져 버리면 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해법이다. 해법이다. 그 여론조사는 하면 그냥 가짜로라도 대답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짜로라도 대답해 주시라. 우리 옛날에 왜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조사 표만 믿고 이렇게 함부로 행패를 부리니까 여론조사 5%만 떨어뜨려주면 정책이 바뀔 거라고 호소를 여러 번 했잖아요. 정의당의 지지율이 5%만 더 오르면 다르죠. 확실하게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근데 난 지금도 더민주가 저런 이상한 영입군주 무슨 객원군주 말고 좀 제대로 하고 있으면 사실 우리 당 안에서 우리가 다 죽자 이렇게까지 말할 의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며칠 사이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더민주 내부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역사의 가정은 없고 우리가 가정해봐서 소용없겠지만 만약에 더민주가 분열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스템을 갖다가 그렇지. 극복을 하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고 연대를 했다면 그러면 선거 분위기가 이렇겠냐라는 그렇죠. 새누리당이 좀 저짓하고 있는데 그렇지. 지금 이 야권 연대에서도 순수한 갑질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요 상호 우리가 야권이 어떤 형태로 규합해서 나가야 되고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혹은 야권이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은 이런 것이다. 이건 다 사라졌어요. 안에서의 패권에 의한 갑질 공천과 갑질 연대만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죠.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의 의사뿐입니다. 근데 뭐 정장선 의원하고 파트너 되기 전에는 딴 분하고 만났어요? 이 야권연대 논의를 해가면서 중간에서 대표가 지명하는 분, 대표가 지명하는 분들이 만나서 이 비공식적인 논의들을 거기서도 2차례 했었죠. 문 대표 시절부터. 문 대표 이후에요. 이후에. 네. 문 대표 시절에는 이제 대표님들끼리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네. 꾸준히 실무 접촉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비대위 체제가 되면서 야권 연대의 가시적인 이 진전을 위해서 양당 대표들이 실무자를 지정하기로 했고 그 지정한 실무자들이 2차례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온 결과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객원군주가 지명한 실무 대표자가 정장선 비대위 위원이었고 아니었습니다. 공관위원. 말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기획단위에서 실무자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획단위에서 실무자가 나와서 접촉을 했었고 그것이 진전이 없자 우리 상무위원회에서 대표께서 대표를 격상시켜서 공식적인 논의를 해가자고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정장선 이 단장이 나오셨고 그리고 우리 당 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나갔던 거죠. 뭐 라인은 잘 만들어졌는데 라인만 잘 만들면 뭐해? 그 다리 위에 차가 제대로 왔다 갔다 해야지. 그거 서 있으면 뭐 만나나 마나니. 그러니까 거기의 입장은 얼마만큼 뭐 좀 모욕적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주변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그런 거였어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경선 방식으로 해서 후보를 단일 후보를 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아니 스스로가 60몇 년의 야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원이 뭐 몇십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단순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정한다면은 너네들 그냥 여론조사 형식을 빌어서 다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2010년 지방선거 때는 경기도지사 경선을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그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땐 또? 그때는 여론조사는 내가 김진표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현장 투표소 설치해서 거기 동원해서 하자고 그랬다니까. 내가 그거 안 들어준다고 분열주의자라고 욕을 얼마나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와서 까놓고 하는 얘기지만. 나빠 아주. 응?
그리고 정장선 의원은 경기도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어떻게 최소한의 그 품격과 정직성은 지켜야지 뭐 그 모양이 있어. 이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분이 어떤 논의를 통해서 혹은 지시를 적극적으로 받고 나와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하고 만나서 한 이야기를 듣고 가서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걸 대표에게 전달하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논의의 강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전혀 스크린을 수가 없고 사실상 전략공천위원회건 아니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비대위건 간에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없지. 예. 왜냐하면 자기는 뭐 단수 공천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것에 대한 관심은 있을지언정 이게 야권 협상이라든지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별반 다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전혀 논의의 진전이나 이 문제되는 수 있는 상황들이 대표에게 같은 형태로 해서 보고가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 대표한테 내가 권했었거든요. 그 백지위임을 이게 이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혹은 의좋은 형제 모델인데 정의당에서 우리 다 100% 다 지역구 포기할 수도 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설마 자기들이 다 하겠냐. 그럼 좀 조사 좀 해보고. 할 것 같아, 근데. 조사 좀 해보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나, 너희들도 좀 해라. 이렇게 해주면, 막,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 완벽하게 야권 연대를 이루면 되지 않냐 이랬는데, 지금 나 그 심 대표 만나서 다시 얘기하려고 그래. 이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렇게 해도. 신뢰가 있었을 때 그런 우리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더민주 후보를 찍으러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인당수에 몸을 빠뜨리는 이런 행동조차도 이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왕정복고 때문에. 투표율도 4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왜냐하면은 그때랑 달라요. 지난 총선 때는 굉장한 열기들이 있었거든요. SNS 그렇지. 뜨겁고 이러는데 지금 다 죽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투표장에 가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더 콘서트? 네, 그것도 다 망했어. 그 사진 보니까 10대 명 앉아 있더라고. 한동안은 그냥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막 꽉꽉 찼잖아요. 그럼요. 부산 같은 데 갔을 때 1000명씩 모였지. 한 1000여 명이 차는 공간에 앞줄 한두 줄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사진 얼마 전 뭐 봤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다는데 바로 이제 우리 정의당 서울시당 행사를 하는데 옆에서 그 콘서트가 열렸대요. 근데 거기 그 지지자들이 글로 안 가고 우리 당에 와가지고 홍보 책자 얻어갔다고. 김종인 짜르께서 짜른지 뭐 초빙군주인지 전제군주인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셔야 돼. 아니 뭐 우리가 그 뭐 연대를 하자고 하는 당의 당대표라서 좀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해서 지금까지 사실 까방권 부여했지만 이건 아니지. 이거는 한국 정치를 다 말아먹는 행위고 야권을 완전히 그 쑥대밭으로 만드는 행위고 그리고 선거를 완전히 하나만한 선거로 만드는 거고 한국 정치의 미래와 사회의 미래를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행위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 뭐 내가 더민주당원이면 짱돌 들고 당사 앞에 간다니까? 내가 그 당 당원이 아니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 되게 좀 그 당에 그럴 만한 당원들이 있었다면 저는 그 당의 모습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저 정청래 의원 컷오프 됐을 때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 저 누구죠 박영선 씨의 말 휘둘리지 말라. 예. 이거거든. 저거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휘둘리지 말라. 이 말이 그 말이잖아. 그 사람들은 뭐 이해찬 의원이 뒤에서 오다 때려가지고 막 동원돼가지고 진노 동원해서 좀비들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나 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또 그렇게 말을 할 거고.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잠들 거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닐 것 같아. 네. 선거가 붙으면은 선거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그 다음에 그렇죠. 문제는 아닐까. 그럼 어차피 떨어져나가잖아. 어차피 우리가 네. 다 붙게 돼 있어. 네. 이런 자신감인 거죠. 아니 그 유권자를 그렇게 무시하면 그런 교만에 빠지면 선거가 안 되거든. 지금까지 유권자를 그렇게 대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 당의 문제가 저런 형태로 좀 복잡 단안해지고 아니 있는 거 극단적이죠. 아니겠어요? 사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유권자들 동원하려고 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19대 때 그 김용민 그 했을 낙검수. 때 나는 그때 이제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그랬거든. 그거 당장 지금 잘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잘랐거든. 왜 못 잘랐냐면 그때 그건 잘랐어요. 그치, 잘랐어야 김영민 우리가 친하지만 그래도 잘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게 문제긴 했지만 그때는 고려했다는 거잖아. 그런 정도는. 짜르에게는 신민만 있을 따름이지 주권자는 없는 거예요. 응? 철저하게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죠. 아니 그 무슨 짜르가 계몽군주거나 아니면 어진왕이면 백성들을 높이 받들었지만 지금 이런 초빙군주 스타일의 이 전제군주는
되게 교만해서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국민들이 전술적인 어떤 전략과 전술의 대상일 뿐이지 독자적으로 고유한 정치의식과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소망과 열정을 지니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지. 저는 그분이 어떤 정치적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제가 쉽게 뭐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안 되면 내가 나가면 되지. 그래요,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던지면서 이 정치를 현혹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이게 국민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이 없어요, 이분은. 네. 그냥 그만두면 그만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무리수들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돼, 그러면. 그건 그렇고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야 돼. 그러면 일이죠. 정진우 의원님이 야권연대 책임자였으니까 또 당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크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더민주의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더민주의 이 왕정복고 사태를 야기한 인사들 중에서 여전히 그 당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 실세가 되어서 전제군주를 이용해서 권력을 부리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나 이종걸 의원 지역은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야권연대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못하게 막았는데 예. 거기 후보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원하는 후보들이 중앙당에서부터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열어놓고 갔을 때 야권연대에 숨통이 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자기 당사자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 전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오히려 야권연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예. 중앙당을 포함한 지역에서 그분들 지역에 이제 후보를 내는 것을 막지 말아달라. 막지 막는 정도로 꼭 공천을 해야 될 상황 같기도 해요. 지금 다시 전략공천의 대상 지역으로 분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몰라요. 하여튼 제 트위터까지 올라와가지고 자꾸 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건 좀 다른 왜냐하면 우리가 후보를 내느냐 안 하느냐는 또 우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막 여러분들이 제발 좀 내달라고 막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차가 있긴 한데 살까 말까 고민이야. 나는 차만 고르고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처리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너를 위한 서비스를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 준비해뒀지.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 비교 견적 서비스 말이야. 그래! 인터넷 포털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해봐. 고객 맞춤형으로 리스나 장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 오케이!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해볼게. 합리적인 리스와 장기 렌터카를 알아보실 때 대표번호 1833-5850으로 연락주시면 기분 좋은 새 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하는 바로 그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자, 그 선거판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 뭐 민생 얘기는 없어요? 없어. 이 가장 큰 문제가 이거잖아, 사실은. 지금 경제 개판 돌아가고 있고 막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 정치 개판이지, 경제 개판이지, 남북 관계 개판이지, 공천 개판이지, 외교 개판, 하여튼 다 개판인데. 그 핵심적인 개판이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날아가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선 의제가 없어 이제. 없죠. 의제가 없는 선거, 깜깜이 선거. 그러니까 정의당 후보들은 어떤 공약 들고 나가요? 정의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생 정책에 대한 것들을 일찍이 개발해서 들고 나갔죠. 그런데 지금은 정책 항상 언론이건 어디건 하는 이야기가 선거는 정책 선거가 돼야 된다 하면서도 정책은 완전히 뒤로 쌈질만 보도해. 그렇지, 쌈질만 보도해. 팽개쳐버리고 누가 어디가 어떠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싸움만 자꾸만 부추기는 이런 형태의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니 표리부동원 보도 형태가 지금. 아니 정의당의 민생 공약 대표적인 거 어디 우선 지역구에서 뭐 들고 나가셨어요? 저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새누리당이 4선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지역을 이렇게 이 정체시켜 놓을 수가 있겠느냐.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20년의 새누리당의 절대 권력은 이 기회에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역 관련된 현안 몇 가지를 이렇게 첨부하고 있죠. 그리고 정책 공약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정책 공약들이 전혀 관심들을 안 가진다는 게 있어요. 아니, 오늘 말씀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 당에는 최소한도 우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왜 의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까? 세금으로 애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미래를 이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더 별도의 재원 없이 중학교까지 한 78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입원 병원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것도 별도의 재원 없거든요. 이 의료보험공단에 쌓인 이 흑자분을 가지고 단 3%만 투자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5시 칼퇴근제 해서 좀 노동시간 감축. 예, 가정생활이건 사람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요소가 되는 가족과 예, 가정. 이 부분으로 좀 우리 이 국민들의 이 시선과 발길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6시쯤 지나면 문을 닫아버리거든, 상점들이. 예, 그 주인을 찾지 못한 고양이들만 다니지. 왜냐하면 이제 그 노동자들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SOS 요리법에 능합니다. 냉장고를 딱 열어가지고. 냉장고를 부탁해가 원래 내가 하던 거예요. 딱 열어서 있는 걸 보고 그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랬었는데. 독일의 폐전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게 저녁 8시까지 연장이 됐는데 조금 90년대 네. 원래는 6시까지였어요. 근데 폐전법이 언제 생겼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비스마르크 시대에 생긴 거예요. 폐전법이 왜 생겼냐. 폐전법을 안 만들면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국민들의 건강도 해치고 보호가 안 되니까 6시 되면 무조건 문 닫게 폐전법을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 경쟁력이 없다고 그래서 8시까지 연장했는데 마트들이 안 열어. 맞아요. 왜냐면 전기요금에 오버타임 차지에 그러니까 이제 잔업수당에 해갖고 인건비 나가고 나가니까 남는 게 없어. 네. 왜냐면 가게 오래 한다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게 아니거든. 네. 어차피 6시 전에 다 사던 사람들이 더 늦게 와서 사는 거지. 유럽에 가보면은 저녁 조금 늦은 시간만 어두운 시간만 되면 가게들이 다 문 닫아. 쫙 철시되고 레스토랑만 열어 있죠. 네. 그 저녁 먹고 가족 단위로 산책을 나가거나 개 운동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급한 거는 저 주유소에서. 그렇지. 주유소인데 값이 2배야 거기. 2배. 거기 이제 우리가 워낙에 임금 격차가 심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돈이 그래도 좀이라도 더 들어오니까 오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 격차를 특히 이제 임금 격차 문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우리 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국민 평균 임금 300만 원. 그것 가지고 여러 막 사실상 반응이 뜨겁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큰 임금 격차 때문에 사실상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져 있는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임금 격차를 계속해서 더 벌려나가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대를 이어서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들은 계속 대를 이어서 부자로 만드는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도 주 40시간 일하면은 초과노동까지를 합쳐갖고 주 40시간 이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도로 보장돼야 그렇죠. 대단한 사치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만원도 그 일환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저임금 만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그나마 자기 가치의 삶에 있어서 자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권리가 있는 거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그걸 막았어야 되겠냐.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국민 평균임금 300만 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노동시간 단축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5시 칼퇴근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죠. 내수진작 효과가 상당히 컸고. 돈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돈을 최저임금 10,000원으로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뭐라네요. 그러면은 우리처럼 못 사는 데는 애들 고용하지 말고 오히려 그럼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냐. 이런 우려가 독일에도 물론 있었는데. 중소기업이나 이제 소규모 이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런 염려를 그렇죠. 그런 염려를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 독일 내에서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효과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이나 그렇죠.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는 넘겨주면 되는 거죠. 1만 원은 충분히 실현될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다 사라졌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천. 사실 지금 선거가 끝나면은 4월부터 5월 사이에 보육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보육 대란이 일어나요. 누리 예산. 누리과정 예산.
그 공약 나왔죠. 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1% 올리는 거요. 네. 1%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ABB 이걸 1조 2천억 정도 투입하면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이게 누리과정은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이건 완전히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누리과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단 한마디로 해결해 줬던 것이 이거였잖아요. 대통령님 약속하신 누리과정 예산 안 줬다 전해라. 네, 이게 우리 당의 프랭카드가 대박이었어. 네, 이 누리과정의 원인과 결과와 현상을 한마디로 다 국민들에게 다 설명해 줘버린 프랭카드였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패러디물로 나오고 그랬지만 더민주에서 저기 벤치마킹 됐어요. 근데 이 누리과정을 항구적으로 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100분의 20.27에서 1%만 올리고 주머니 돈처럼 장관이 국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쓰는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도 있어요? 특별교부금이요. 안전행정부 특별교부금이 100분의 3인데 네. 교육부는 100분의 4예요. 그래요? 규모가 1조 4천억입니다. 그 돈은 어디다 써 그럼? 그 돈을 이제 말 잘 듣는데 나눠주지. 말 잘 듣는 의원들한테 나눠주거나 자기들이 이제 나도 여당할 때 그 행자부 거랑 교육부 거랑 좀 해가지고 이제 뭐 동네 어느 고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 15억 원 네. 이런 거 그거 참 그런 걸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의원들이. 네. 그래야 동네에서 뭐 의정 보고서에 뭐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 해놓으니까 구의원부터 시장까지 다 자기들이 했다고 전부 다. 그러니까 동네 학교에 무슨 다목적 체육관 하나 생기면은 모든 정치인들이 다 자기가 했다. 그때 내가 청와대 우리 문재인 실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전례가 있구만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내가 경기도당위원장이어가지고 또 나하고 좀 가까운 의원들한테 민원 받아서 그거 쫙 나눠준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내 편 안 들어주대 그렇게 해줘도. 제가 그걸 19대 국회에 들어가서 먼저 낸 법안 중에 100분의 2로 줄이자. 그러니까 1조 4천억 규모를 7천억 정도로만 줄이자. 그리고 7천억을 지금 부족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합산을 해주면은 누리과정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리과정 문제는 사실상 정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게 이건 시도 교육감들을 직선으로 뽑고 나서 그렇지. 시도 교육감들의 할 일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먹이려고. 네. 정책적으로 시도교육감들이 할 일을 없애면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배신했다. 시도교육감을 지금과 같이 직선제로 뽑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새누리당은 작년에 시도교육감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했고요. 그 TF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누리 예산 받으실 그 아이들 키우는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 잘 보세요. 새누리당 찍으면 진짜 보육대란 일어납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내야 돼요. 애 보육대란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5월 달 되면은 이런 형태로 가면은 교육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비를 저쪽 보육예산으로 돌려가지고. 네. 왜냐하면 지금 그게 대구 같은 데는 대구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산을 매각했어요. 네. 폐교를. 누리예산 300억을 받고 팔았는데 그중에서 100억을 누리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팔아가지고 지금 누리과정을 하는 형태예요. 그건 각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가면은 초중등 교육에 쓰여져야 될 이 학교 운영 경비나 교수 학습 지도비 같은 것을 깎아보게 되면은 이제는 초중등 교육 대란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뭐 학교 건물에 딱지 붙고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빨간 딱지. 이게 정당이고 국가고 교육청이고 간에 말이 돼, 근데? 전제군주가 문제야 이게. 군주제가 문제야. 아이고, 오직 여왕폐하의 이야기에 충실해서 따르다 보니까 이게 또 신민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그 폐하도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 시민들이 신민이 되는 게 아니고 신민 취급을 하는데 그걸 저항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이게 누리과정은요 딱 뭐고 비교해 보면 아느냐면은 예전에는 중학교가 우리가 이 법에 이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 이전에는 이게 이 학부모들이 돈을 냈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무상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2002년 1차년도, 2003년 2차년도, 2004년 3차년도에 걸쳐서
적게는 3천억에서 많게는 5천 몇백억까지를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이 돈을 받는 대신에 그리고 나서 항구적으로 이후에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원래 있는 사업이 거죠. 가면 예산이 따라가야 돼요, 같이. 그렇죠. 근데 누리 사업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안 보낸 거거든. 그럼 어쩌란 말이야. 주지도 않아 놓고 교육감님 그 누리 예산 4조 원 준 거 어디다 쓰셨어? 이런 플랜카드나 피싱이지, 피싱. 이 사기꾼들. 이게 사기는 어떻게 쳤나 하면은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시행이 됐는데 2011년에 당시 재정 이주호 계산할 장관이 때, 재정 계산할 때.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도 제가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세수가 앞으로 교육 세수가 3조씩 1년에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누리과정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다음 해 딱 보니까 제자리지. 네, 제자리. 5년간 제자리 그림을 했거든. 그래서 교육청은 사실상 지금 빚더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조 원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작년에는 그 지방 교육청이 발행하는 채권 한도액을 올려줘가지고 그러니까 빚을 더 내서 작년에는 해결을 했고 이제 금년에는 이제 또 한도가 차서 빚을 못 내. 그러니까 돈을 특별히 주든가 아니면 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올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줄어든 이유가 부자 감세를 하는 바람에 세수가 줄어가지고 안 늘어난 거거든. 내국세가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2016년이 2012년하고 액수가 같아. 교육재정 교부금이. 그래서 정의당에서 대통령님 안 줬다고 전해라. 누리 과정 예산 준 적 없거든요. 안 줬다고 전해라. 이래서 대박 난 거야, 그게. 그게 아주 하여튼 누리과정과 관련된 원인과 현상을 가장 단 한마디의 말로써 이렇게 이렇게 급소를 찔른 프랭카드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짜르의 전횡을 구경하는 재미나 혹은 그에 대한 실망감에만 빠지지 마시고 정당들이 어떤 정책 공약을 내놨는지도 좀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그렇죠. 의사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그 정진우 의원 초미의 관심사는 그거죠. 과연 살아서 돌아오실 수 있겠는가. 지금은 이제 비례대표시셨잖아요. 이제는 지역구 나가셔가지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셔서 싸워서 이겨서 돌아오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자연 생명도 아주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아주 정말 허망하고 허무하게 꺼져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기는 하지만은 생명체가 있는 것들이 일부러 죽이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쉽게 죽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있는 생명이 거예요. 강해요. 특히나 진보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들어와서 그 생명력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훌러덩 이 사그러들어 버릴 것이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지역에서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기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점점 더 많은 이해들을 해가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20대 때는 이런 나쁜 정치를 정말 바꾸는데 우리 진보정당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배가 된 힘으로 국민들과 함께 개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말씀은 참 듣기 좋은데 선거 어렵잖아요. 지금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인데 1대1로 가도 상당히 어려울 선거일 저는 텐데.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이제 여건이 좀 많이 힘들기는 하죠. 새누리당의 지지율 여론조사를 해보면 43에서 48%까지 나옵니다. 그런 속에서 더민주가 지금 후보로 이렇게 이 자천 타천 나와 있는 분들이 두 분인데 거기는 새누리당 의원인 현역 의원인 심재철 의원하고 연속 3판을 붙어서 연속 3판 떨어진 후보가 지금 나와 있어요. 한나무게. 한나무게. 나도 알아. 열린우리당 때부터. 이런 것은 공당으로서의 유권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저는 반드시 그런 이제 더민주 같은 정당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도 또다시 그렇게 해서 나가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를 활용해서 반드시 살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진우 의원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치 카페도 후원하겠습니다. 지지하고요. 화이팅! 화이팅!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요.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또 뛰어야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